이제 2부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 2부를 처음 보신 환자분들께서는 유방암 일부에 대한 그 개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지식 없이 2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부는 이제 유방암에서 어려운 경우, 재발한 경우와 유방암이 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유방에 암이 생겨서 유방암을 도려냈는데 그 오른쪽 유방에 아니면 수술한 주위에 재발한 경우가 있고, 근데 유방암이 유방에 생기지만은 암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쪽에 암이 생겼다 했는데 오른쪽 안쪽 아래에 생겼거나 아니면 왼쪽 유방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암이 있었던 유방 부위가 아닌 다른 장소에 암이 나타났을 경우는 저희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유방에 암이 생겼는데 간에 혹이 보여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간으로 유방암이 전이가 돼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거나 유방 부위가 다른 장소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다르고 아니면 반대쪽 생긴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재발 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혹이 보일 수가 있고 또 만져질 수 있고, 그러거나 암이 암 치료 끝난 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 메모그램을 하는데 나타난 사진상 이상 소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끝내셨다면은 담당하신 그 혈액종양 선생님께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여기에 보이는 혈액 검사, 유방암 지표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CA, Cancer Antigen 15-3, Cancer Antigen 27.29, 그 다음에 CEA 아니면 Carcinoma Embryonic Antige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정상 수치로 있었던 것이 차츰차츰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다시 발생해서 이런 물질들을 혈액으로 분비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확진은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조직검사가 쉬운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에 혹이 생겼다 그러면 간 조직검사 해야 되고, 척추뼈에 혹이 보였다면은 CT 사진을 찍어가면서 척추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가 있고, 또는 폐에 결절이 보였다면은 폐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유방암이 뇌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뇌에 전이가 됐다 생각이 됐는데 확실치 않다 그러면 뇌도 조직 검사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이 검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아이고 이건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혹이 보였다 해서 이전에 유방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유방암이 다시 생긴 거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가 유방암 치료가 있는데 암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유방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암이 번져서 생긴 간 결절이다 그러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검사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검사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제 대부분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 CT 영상 소견으로 이제 CT 스캔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그 사진은 수박을 위에서 아래로 반드시 자르고 나서 자른 단면을 직각으로 보시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가슴팍 중간 부위예요. 이 정도에서 이 방향으로 방사선 빔이 와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간인데 약 이 정도에서 이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인 것은 심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혈관들이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 폐 일부고, 이것은 왼쪽에 있는 폐 일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진 보실 때 이쪽이 왼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진은 반대로 해서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여기 이제 혹이 하나 보이고, 치료를 했더니 그 혹이 없어졌어요. 이 환자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간이거든요. 그리고 정상 간 조직은 이렇게 조금 더 밝은 그 회색으로 보이고, 암세포가 번진 곳은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좀 더 어두운 회색으로 보이는 지점들입니다. 치료 후에 조금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료 과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뼈의 유방암이 잘 전이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검사는 핵의학 방사선 검사는 아주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암 스캔으로 자주 사용되는 펫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램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파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램은 이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자세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크게 환하게 불 비친 듯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크기가 예를 들어서 25% 줄어들었다, 30% 줄어들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스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하실 수 있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자기 공명 사진. 이 환자 경우는 저희 뒤쪽에 있는데 손에 전이가 된 부위가 치료 후에 호전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공명 사진을 해서 뇌를 반드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전이가 되셨다 진단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CT 사진하고 뼈 사진, 뼈가 골밀도 골다공증 검사는 뼈 사진이 아니고 뼈에 암이 퍼져 있는가를 조사하는, 이제 영어로는 홀바디 본 스캔이라고 합니다. 핵의학실에서 운영하는 뼈 사진을 찍으시고, 그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이상이 있다면은 자기 공명 사진, 뇌에 대한 자기 공명 사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 살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유방암이 전이가 됐을 경우는 뇌로도 잘 가는 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뇌로 전이됐을 때는 증상이 없이 전이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증상이 없을 때 치료를 받으시면은 나중에 증상이 없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손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뇌에 있는 암세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공명 사진, 뇌 자기 공명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제가 의사로서 일을 하지만은 저 역시나 똑같은 사람이고, 제 부모님, 아버님께서도 운명하셨고, 저 역시나 제 나이가 있는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 저도 때가 있어서 가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유방암이 재발되고 유방암이 전이됐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이 치료 방법과 약제가 최근 들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발달됐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이제 어려우시죠. 근데 나 이거 못하겠다, 관두겠다, 그러시기보다는 간단한 치료로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면 치료하시기를 권합니다. 사람 살이 얼마 가겠습니다만, 치료 오셔서 큰 고생 없이, 예를 들어서 가시고 싶은데 가시고, 보시고 싶은 친척, 손주들 보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는 조금 어려운 그래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유방암이 재발되고 전이됐던 환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던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래프 A로 된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살았던 평균 그 수명치가 기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980년에는 약 20%, 2000년에는 약 24개월, 2010년에는 38, 40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좀 오래됐죠. 2020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환자분들을 다 통합해서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기준으로 재발 후 약 5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5년 훌쩍 넘어서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그게 이제 예상 수명치고 근데 새로운 약제가 발견이 되면 생존이 아주 증가되고 또 살아가는 그 생활의 질이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래프 B로 보이는 것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이었던 사람들이 재발한 경우에 얼마나 오래 살냐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1980년에는 평균 30개월 살았어요. 2010년에는 거진 60개월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2배가 생존율이 늘었죠. 지금은 80개월 그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환자분들 대부분인데 따라서 재발이 됐을 경우 평균적으로 7년 정도는 저희가 생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없는 환자분들 경우에서는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저 데이터 나오기 시작할 때 20개월 사시기가 어려웠어요. 1980년대는. 근데 2010년에는 30개월 정도 올라가고 그 후에는 40개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약 50개월 이상 60개월 사이. 그러니까 5년 생존하실 수가 있고 그 예상치가 여기에 나온 그래프는 그래프 D는 재발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 진단에 유방암이 전이된 걸로 진단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유방에는 뭐 조그만한 혹이 하나 있는데 간에는 골프공만한 혹이 있고 폐에도 혹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사신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80년대 약 20개월, 2010년에는 약 30개월, 지금은 약 40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희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 주어진 시간 내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생활이 충만되게 열심히 사시기를 권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이 있던 유방 부위 재발은 수술을 다시 해서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술할 수 있건 없건 간에 문제는 재발 후 향후 10년에 걸쳐서 약 3분의 2 환자들에서 암 전이가 발견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이나 폐나 뼈나 이런 데로 전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수술만 달랑 해가지고 치료 다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 방사치료 이것으로만 해서 치료했던 이것은 암이 재발된 그 부위에만 국한된 치료이지 전이를 예방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치료 후에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첫째 큰 기준은 재발하고 전이 된 상황이 내일 모레 나를 아주 심하게 망가뜨려서 내가 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냐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장관에 전이가 돼서 장이 막혔어요. 아니면 암이 전이가 돼서 가슴 한복판 이
밑에서 자라가지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심장도 밀리고 아니면은 이 폐에 물이 차고 폐가 줄어들고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유방암은 길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급한 상황으로 암 전이나 재발이 발견됐으면 화학항암 치료제를 권합니다. 왜냐? 독한 치료지만 치료 뒤 한 달, 두 달 내에 상황이 곧바로 호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 위급한 상황이 없는 경우는 암 성질을 파악하고 전이된 정서와 증상에 대해서 맞추어서 치료를 권합니다. 예, 그 5가지를 저희가 보는데 유방암이 재발했을 때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냐, 아니면 암을 일으키는 특정한 염기서열 변형,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면역 기능을 증가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 치료로 잘 조절이 되었던 암이었던가. 어떤 분들은 암 치료 끝난 20년 지난 후에 암이 재발될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암 치료 2년 후 암이 재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분들께서는 이전 치료에 확실하게 암이 없어졌다는 그 방사선 치료 결과 이런 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따집니다.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 양성, 음성 기준으로 해서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4가지로 구별됩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양성이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은 음성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나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성장 호르몬 수용체 모든 양성인 경우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2번째로 많고 3번째 많은 것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음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까 말씀드린 3중 음성,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수용체 음성,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재발된 경우, 이게 재발된 경우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재발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자료를 작성된 그 시간을 써놓은 이유는 염기서열 검사와 거기에 해당된 표적 치료제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5년,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는 게 2025년 3월인데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작성된 거 그냥 사용했는데 내년, 전내년 이 치료 가능한 한 염기서열 변형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약제도 더 많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크게 3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거 말고는 이름이 다른 게 없어요. 픽셀 CA라고 하는데 이걸 이 변형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 약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영어로 된 것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니까 죄송하지만 픽레이라는 약이 있고 하나는 트루캡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건 이제 표적 치료제입니다. AKT1, B10 변형이 있는 유방암 재발 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트루캡이라는 약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트루캡이라는 약은 이 3가지 모두 해당이 되고 피크레인이라는 말은 그 약은 이 픽셀 CA 요것에만 해당이 되는 약제입니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그 유전자 변이는 ESR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 1 변이 염기서열입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 1 변이 염기서열인데
약제가 있어요. 오소드락에서 레세스트란 그게 이제 물질 이름이고 상품명은 오소드라고 합니다. 오소드. 약제가 있습니다. 네. 면역 치료 이제 키트루다나 또 비슷한 약제를 사용하는데 키트루다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약제인데 이 약제를 사용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3중 음성이거나 3중 음성이 아닌 경우는 그 유전자 변형이 얼마나 심한가 이것이 주로 10 이상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 몸 안에 있는 DNA 그 염기 서열이 적외선, 자외선, 이 뉴트리노 우주에서 날아들어온 온갖 그 방사선 물질이나 이런 게 방사선이 저희 몸을 통하는데 그렇게 해서 염기 서열이 깨지거든요. 깨진 것을 고쳐주는 그 효소들이 있어요 몸 안에. 그 깨지는 염기 서열을 고쳐주는 효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희염이 부수체 불안정 환자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microcellular instability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양성이다. 뭐냐면 그 불안정한 것을 교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면역 치료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면역 치료에 아주 잘 반응을 해요. 그 경우는. 그러거나 이 PD-L1 Programmed Death Ligand 1 복합 양성 수치. 이제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인간사 저희가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죽잖아요. 그 인생살이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자연으로 그냥 어찌저찌 가다가 힘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고 저희 몸에 그 염기 서열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80년 산다 정해져 있어요. 너는 90년 산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90년이 다 되면 저희 몸이 죽어가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 몸 모든 구석에서 다 일어나요. 첫째로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120일, 3개월만 몸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다가 3개월 지나면은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는 게 그냥 나이 들어서 시간 지나서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120일 딱 지나면 깨지도록 만들어줘요. 저희 몸에서.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 데스 죽는 게 프로그램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살 것인가가 이미 프로그램으로 제 염기 서열에 딱 프로그램이 돼가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걸 검사를 해서 이 산술 수치를 내면 이게 뭐 1 이상이다, 5 이상이다, 10 이상이다,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게 양성이다 할 때는 뭐 3중 음성암 암 재발 상관없이 면역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려우시면 뭐 구글하고 인터넷 찾아보시고 그러려 하지 말고 담당하신 선생님께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여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까?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되지 않았다. 재발이 돼 있고 특히나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하면 담당하신 선생님께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지표로 해서 면역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검사해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십시오.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한 슬라이드인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더 쉽게 만들 수가 없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는 PIK3CA가 있거나 AKT1이 있거나 ESR이 있거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 드린 것이고 유전자 변형이 있었던 분들 가족력이 있고 또 유방암 유전자가 있고 BRCA1이나 2가 있고
아니면 이런 변형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런 약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크게 이야기 드리지 않을 건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나 여기에 나오는 이 유전자 변형이 해당 사항이시다면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현대 암치료의 가장 최신의 암치료는 유전자 염기서열 변형을 조사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재발됐다 해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것은 1970년대 됐고 80년대, 90년대 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존 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여기에 나온 이런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한국 의료 체계상 시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된 입장으로서는 말해주는 것 듣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존이 달리는 문제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귀찮아도. 의사 선생님 귀찮아를 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답을 얻어서 제가 살 수 있는 게 2년이 늘 수가 있다. 한 번 물어봄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목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전이가 됐을 때 뇌하고 뼈에 전이가 된 유방암은 모든 치료 다른 거 다 하는 거 그대로 놔두더라도 진행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방사선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진에 방사선 치료한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척추 5번째 요추에 방사선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여쭤보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여성 호르몬 수용제 차단제하고 표적항암 치료. 그러니까 수용제 차단제가 보통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목스펜. 랄록스펜이라는 약도 있지만은 거짐 사용하지 않고 타목스펜 하나만 사용하고 표적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성 호르몬 생성 억제제 세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생성 억제제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경이 된 환자에서 발견되는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들인데 그걸 억제하는 효소 억제제입니다. 이게 그것하고 표적항암 치료제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공부되어 있는 치료는 폐경 전에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월경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배란 억제제를 주사로 주고 여성 호르몬 생성 억제제와 표적항암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그 생존 기간이 최소한 1년 연장이 되고 그리고 재발을 안 할 수 있는 그 재발을 줄여주는 확률이 약 7%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자분들을 오래 살게 해드리고 고생 안 하시게 해드리려는 목적이라면은 1%라도 좋아진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월경이 있는 분들에게 배란 억제제를 줘보면 폐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인데 폐경이 되면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에 이걸 다 적용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40대 초반에 유방암 재발이 있었다 그러면 이 치료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치료입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린 것이 놀바덱스 이게 이제 타목스펜이고 그게 이제 수용체를 막아서 치료하는 약이고 에네스트로졸, 레트로졸이라는 약이 있어요. 페메라 아니면 엑스메스타인 이 세 가지는
약물이고 여기 파솔로덱스는 주사입니다. 이걸로 이런 약제에 여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적 치료제를 덧붙여서 치료합니다. 아이브란스라는 약이 이제 파이저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팔보시클립이라고 해서 근데 이 모든 약제는 이 세 가지는 역시나 효소 억제제입니다. 특별한 기전이 있어요. 유방암 세포가 호르몬제제 반응을 잘 안 하는 기전이 있는데 그걸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근데 팔보시클립 있고 라이보시클립 있고 에베마시클립 있는데 여기 있는 호르몬제제는 부작용이 그런대로 있지만 대부분 견딜만 해요. 이 세 가지 약제는 부작용이 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치료 받으시다가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분이 경험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 약제를 많이 쓰셨던 분들이 환자 상태를 보고 치료 시작하는 양, 그 다음에 올릴 수 있는지 줄여야 되는지를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전임이 다들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된 입장에서 돈 벌려면 성형외과 가지. 근데 다들 좋은 마음으로 앉아서 이야기 듣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약을 주고 나서 환자가 약 부작용이 벌렁 나자빠진 것을 봐야 약을 조절할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환자분들께서 의사와 앉아서 약제를 사용할 때 아주 젊은 의사가 이제 혈액종양내과 1년차, 2년차 수련하고 있어요. 그 의사가 교수님 대신 앉아서 약 처방했다.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 수련 의사를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 고생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브란스나 키스켈리, 버전이 이 세 가지 모두가 양이 한 가지로만 나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세 가지 정도로 양이 달라요. 왜 다르냐?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최대 용량을 써도 아무 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최소로 양을 써도 그냥 아이고 선생님 나 죽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솔로덱스 이 주사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키스켈리하고 같이 합쳐서 한다. 아이브란스를 사용할 경우 페메라하고 같이 쓴다. 얼미덱스 같이 쓴다. 그게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어로마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피나토라는 약하고 또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제가 병행되고 그 외에는 이쪽 컬럼에 있는 약제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약제가 서로 결합이 돼서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어피나토라는 약도 쉬운 약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이 짧은 시간로만 환자를 봐주신 선생님일지라도 이 약제를 많이 쓰셨던 선생님이 처방을 한다면 따라서 약 받으시고 경과를 잘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 의료 현실상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걸 이제 보조 치료해 주신 선생님들께 가서 상의를 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 수용체만 양성의 경우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치료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보통 3차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1차 항호르몬 치료하고 그래도 병이 항호르몬 치료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브란스나 키스켈리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2차 항호르몬 치료한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브란스 페메라 했는데 재발이 계속 심해진다 그러면은 파솔로덱스 키스켈리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2차로 가요. 근데 3차로 간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파솔로덱스 키스켈리를 썼는데 암이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
어르마신 어피나토로 바꿔갑니다. 근데 3차까지 사용했는데 계속 병이 진행이 되면, 그리고 병이 진행됩니다. 시간이 가면 암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왜 내가 원한 대로 증식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약제가 들어와서 증식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제가 작용하는 것을 암세포가 뒤로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재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3차까지 갔을 때 또 병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약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브란스 페메라 쓰다가 파슬로덱스 기스겔리 쓰다가 어르마신 어피나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 3차까지 썼는데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순서를 또 따집니다. 뭘 따지냐? 첫 번째로 그 유전자 변형으로 해서 생기는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만약에 그 경우가 확인이 됐다면, 그게 양성이라면 림파르자라는 약을, 그 올라파리라는 약을 사용을 하거나 털제나라는 약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약인데, 그러니까 이것 림파르자 아니면 털제나 사용한다 그 말이고. 근데 이게 양성인 분이 한국 분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외국에는 많지만 이게 없는 경우는 화학항암제를 사용합니다. 이제 통상 말하는 항암 치료. 그런데 그 후에 또 암이 계속 지속된다 그럴 경우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는데, 이게 있어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다 아니냐를 어떻게 따지냐면, 현미경 안에 보이는 암세포에 염색체를 뿌려요. 그 색소를 뿌려가지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체 수용체가 이제 존재하면 아주 강하게 양성으로 나온 것만 양성으로 쳐요. 원래는 조금 양성이 있는데 확실치 않다 할 때는 1,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할 때는 2, 이렇게 이야기하면 1이나 2는 저양성으로 들어가서 처음 치료할 때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내는 그 헐세틴이라는 그런 약 사용하지 않아요, 원래가. 근데 재발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음에도 암이 나빠진 경우는, 그리고 저양성이 있는 경우는 에너투라는 약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그 획기적인 치료인데 약이 좀 독해요. 그러지만은 암세포가 반응을 할 때는 아주 쉬운 말로 극적으로 반응한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냥 심각하니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 탈탈 털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정상적인 생활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 이것도 이 약을 잘 사용하셨던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근데 2차 치료에 이제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5번째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4차 화학암제에서 에너투 쓸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보는데 쓸 수 없어요. 그러면 트로델비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항암제예요. 이 트로델비라는 이 약제도 굉장히 약 효과가 좋지만 독성이 있는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제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화학항암제 치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5번째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암이 진행이 된다. 암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화학항암제 치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화학항암제가 몇 가지가 있냐? 서로 다른 계열로 최소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항암제의 대부분 얼마 동안 암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생존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냐? 이제 암 성질마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항암제를 써서 이제 2가지 한꺼번에 쓰진 않아요. 한 가지 항암제를 써서 치료를 했다. 그래서 암이 조절했다. 그러면은 그게 대부분 6개월 정도 큰 탈이 없다가 암이 다시 살아나서
몸에 이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또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치료가 그게 순서대로 가면 약 5가지인데 대부분은 3가지 정도 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2가지는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다시 염기서열 검사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 자꾸 성질을 바꾸거든요. 암이 살려고. 암 유전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암 조직검사를, 암 있는지 없는지 조직검사 하는 것이 아니고 암 염기서열을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변형이 발견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표, 여기에 나오는 이 약제를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재발하시거나 전이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것을 이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픽3CA는 픽레이하고 파솔로덱스 합치고 올소두라는 약제를 한 가지로 먹는 약입니다. 이것도 먹는 약이고 이건 주사고 아까 트루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픽3CA, AKT, P10 이게 변이가 되어 있으면은 파솔로덱스하고 트루캡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융합 변형이 있어요. NTRK라고 그럴 때는 뭐 엔트락테넵, 라로트락테넵 이런 약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양성인 유방암 재발 환자분들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을 치료를 해드리면 1명 정도가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이런 양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사하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는 RET라는 것이 있는데 렛폼 이 약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5가지 표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적 치료 이제 뒤에 또 암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현재 2025년 3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최소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약제가 발견이 돼요. 그중에 유방암 치료에 한 가지는 꼭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치료하실 때 희망을 갖고 차분한 마음으로 치료를 하시고 치료하시되 치료하시려는 목적을 잊지 마세요. 뭐냐? 저 같으면 좀 오래 더 살고 싶죠. 그렇지만 오래 사는 과정에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살고 고생을 덜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생활을 좀 즐기고 싶지 않아요?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여행 가는 것이고 손주들 보러 가서 손주들하고 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생활을 영위를 하시면서 치료를 하세요. 암이 있으니 나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암 치료에 전념을 해서 내가 암을 이겨버려야 되겠다. 암을 이겨도 나이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돌아가십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 입장이지만 때가 있으면 때가 오면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왜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잘 따지시고 본인의 생활을 충실히 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걸 다 떨어뜨리고 암 치료에 내가 성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원하시는 생활을 사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이 수용제 치료, 이 표적 치료제 뒤에도 이제 암이 나빠졌다. 그러면 면역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유방암 환자분들에서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면 1명 아니면 2명.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확인이 돼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치료하셔야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 그러니까 양성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이건 4차도 있어요.
그 치료 방법이 일일이 있습니다. 이제 헐셉틴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벌투스맵, 비슷한 약제인데, 동시에 겸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학제. 2차 치료제는 에너투라는 약제를 사용하고, 만약에 그래도 암이 지속적으로 번진다면, 이제 이거 먹는 약입니다. 트카이사라는 약이고, 헐셉틴, 화학암제, 주로 이제 먹는 약으로 캡사이다빈이라는 약을 사용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면은 캣사일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약인데 문제는 독성도 독성이지만은 약 효과가 그러니까 약제 유방암이 반응을 잘 하는데 3년 가고 4년 가고 하질 않아요. 1년 이내에 암이 다시 대부분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약 사용하고 난 뒤 겟사일라 사용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이제 3차까지는 대부분 이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이상 치료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더 하실지 안 할지 판단해서 권합니다. 왜냐? 고생은 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헐셉틴, 타이커브는 약이 먹는 약이고 또 캡사이다민은 먹는 약 써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얼젠자라는 약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엄청 비싼 약입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지만 있어요. 이 약제와 화학암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순차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맨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을.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과정이 그냥 한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 가는 겁니다. 이 치료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하셔서 생존에 계신다면 1년, 2년 안에 새로운 약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는 치료를 해서 끝내고 나서 암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니까 인지하시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잘 이해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여성 호르몬 수용체나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모두 양성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기저질환 당뇨, 혈압, 뇌졸중 이런 게 있다. 그런 경우는 화학암제를 안 써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항호르몬 제제하고 헐셉틴하고 타이커브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근데 타이커브도 이 먹는 약인데 부작용이 많아요. 첫째로 그 설사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설사에서 탈진되면 몸이 저희 고향 말로 잡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헐셉틴하고 이 호르몬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중 음성인 재발. 이게 이제 어려운 재발이죠. 그리고 자주 재발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거나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 비해서 1차, 2차 단계가 1차, 2차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경우에서는 어려워요. 그래도 치료를 하면은 2년, 4년 생존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면역 치료제 키투더를 사용할 때는 그 기준이 있어요. Program Death Ligand CPS 이것이 10이거나 그 이상. 만약에 10이 아닌 경우 그리고 유전자 변형 BRCA가 음성인 경우는 화학항암 약제. 유전자 변형 BRCA가 양성인 경우는 림파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림파자 이것도 효과는 있는데 좀 독성이 강해요. 특히나 혈구를 떨쳐요.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게 떨쳐서 이 역시 치료를 자주 해보신 선생님께 처방을 받고 지도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2차 치료제를 이제 1차로 해서 예를 들어 키토드로 치료했는데 병이 진정이 됐다가 다시 나빠졌다. 그러면 2차 치료로 넘어가는데 치료 그 방향을 유전자 변형이 있는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저양성이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나 2+로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약제를 사용합니다. 림파작 사용하고, 이제 여기서 림파작 사용했던 분이 여기서 사용 못하겠죠. 병이 나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N2로 갈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모든 환자들 트로델비를 사용하거나 화학화합 약제를 사용합니다. 트로델비가 좋은 약이에요. 제가 2분을 치료를 했는데 한 분은 거의 3년 이상 병 진전이 나빠지지 않았고, 또 한 분은 거의 5년 가까이 병이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걸 잘 챙기는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이상 이렇게 계속 병이 진정이 됐다 그러면 역시나 표적 치료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환자 이것은 여기 잘못 나오는 건데 이제 화학암제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중 음성이 계속 나빠진 경우는 대부분은 화학암제를 사용해서 저희가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똑같고, 그 다음 치료는 약제 대부분이 특히나 항호르몬제는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아예 없애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증이 대부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하셔야 돼요.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 할지라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하셔가지고 골다공증이나 골결핍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2가지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 정정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치료는 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치료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소메다라는 약을 다른 말로 바꿔서 판매한 게 있어요. 리클라스트나 그런 약들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뼈에 암이 전이되신 분들은 2가지 약제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치료합니다. 소메다라는 약은 아주 간단한 약인데 그 성분이 인이에요. 인, 파스페이트. 그래서 인하고 칼슘하고 딱 결합을 하면은 침전이 돼요. 그러니까 칼슘에 피해서 물로에서 돌아다니다가 이 주사를 딱 맞게 되면은 시멘트 가루처럼 돼요. 그래서 그 시멘트 가루가 뼈에 붙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침전되는 것이 뼈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콩팥에도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침전이 되니까 칼슘 농도가 갑자기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칼슘이 정상이 아니시고 좀 낮은 상황으로 있었던 환자분들이 이 주사 맞으면 맞고 나서 갑자기 손이 그냥 뒤틀리고 쥐가 나고 근육이 쥐가 나고 저녁 잘 때 그냥 고생하실 수 있어요. 쥐 나서.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엑스쥐바라는 약은 이제 소메다는 그냥 인 성분으로 간단한 약인데 엑스쥐바는 인위적으로 만든 단백 제제예요. 굉장히 비싸요. 소메다보다 한 30배 정도 더 비쌀 겁니다. 근데 콩팥이 안 좋으신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2가지는 이빨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 약을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턱뼈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약 2%, 그러니까 100명에 2명 정도는 턱뼈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괴사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여하셔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건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진행을 시켰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신 환자분들께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이 보이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제가 계속 나오고 질병에 대해서 더 저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치료를 하십시오. 치료하신 목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